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약학과 배유진입니다. 저는 소화지방변증이란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그 자연치료법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지방변증은 비열대성 설사나 글루텐 과민성 장질환 같은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인데 너무 이른 시기에 우유나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양이 많고 묽으며 악취가 나는 기름진 병과 체중 감소,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증상들은 주로 시리얼 시기를 시작하고 처음 3년 동안 많이 발생하고요. 이 질환의 병명은 소화지방변증이지만 성인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데 성인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은 30대입니다. 소화지방변증은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에 대한 면역계 반응으로 나타나는 소장 구조의 손상이 그 원인입니다. 글루텐이란 밀의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주성분인데 밀가루를 반죽했을 때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루텐은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글리아딘만이 소화지방 변증을 활성화시키는 성분입니다. 오른쪽에 글리아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오른쪽을 잠깐 보시면 글리아딘은 분자량이 3만에서 7만 5천에 이르는 단일 아미노산 사슬입니다. 이 글리아딘은 크게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글리아딘의 4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알파 글리아딘이 소화지방 변증을 가장 잘 일으키는 글리아딘입니다. 글리아딘이 소화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될 경우에는 소화지방 변증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 소화지방 변증은 글리아딘을 소화시키는 효소나 단백질 소화와 관련된 다른 요인의 결핍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밀과 보리, 귀리에서는 각각 세칼린, 호르데인, 아베닌이라는 프롤라민 성분이 소화지방 변증을 활성화시키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독성을 지녀서라기보다 인체 내의 면역계 결함에 의해서 이 성분들의 면역 반응을 나타내면서 장관 조직이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소화지방 변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화지방 변증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HLA-D8이나 DRW3 같은 특정 유전 표식을 지닌 사람의 경우에는 소화지방 변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HLA-D8 표식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에서는 4명 중에서 1명꼴로 발견이 되는데 반해서 소화지방 변증 환자에서는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이 표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화지방 변증과 관련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화지방 변증은 글루텐에 대한 과민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갑상선 이상이나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정신분열증 같은 정신병적 장애, 두드러기 같은 질환도 글루텐 과민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화지방 변증과 상관성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소화지방 변증 환자의 경우에는 악성암의 위험률이 증가해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장관점막의 손상으로 인해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흡수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글리아딘에 의해서 면역 기능이 억제된 결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소화지방 변증을 진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확실한 진단법은 소장 생검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화지방 변증의 특징적인 징후와 함께 혈액학적으로 글리아딘 항체에 대해서 양성의 반응을 나타낸다면 소화지방 변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소화지방 변증은 일단 진단이 확정되면 치료는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식이에서 글루텐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때 밀뿐만 아니라 호밀, 보리, 라이밀, 귀리를 배제해야 하고 메밀과 수수 또한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밀은 이 범주에 속하지도 않고 수수는 밀보다는 쌀이나 옥수수와 더 가깝게 나타나는 곡물임에도 불구하고 메밀과 수수에 알파글리아딘과 유사한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외의 식품들은 교대 섭취하되 손상된 장관 구조와 그 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우유를 비롯한 모든 유제품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은 며칠에서 몇 주 이내에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 30% 정도는 3일 이내에 반응하고 50%는 한 달 이내, 그리고 10%는 그 다음 달인 2개월째까지는 개선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글루텐 배제 시기를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소화지방 변증의 나머지 10% 중에는 글루텐을 배제한 지 2, 3년이 지난 후에야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글루텐 배제 시기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화지방 변증 환자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흡수 부족으로 인해서 악성 암의 위험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 따라서 소화지방 변증 환자에서는 종합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충제를 통해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화 때 대부분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성장과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인자들을 보충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면역에 중요한 아연 같은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다면 소화지방 변증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췌장효소를 보충해주는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 첫 30일간은 대조군에 비해서 글루텐 배제 시기에 임상적인 효과를 높여주는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60일 뒤에는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소화지방 변증 진단 후에 글루텐 배제 시기를 시작하고 첫 30일간 췌장 효소를 보충해주는 것이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의 요약 정리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